안녕하세요. 비욘디 정다영입니다. 당뇨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오현상의 당뇨교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말씀 해주실 오현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와 함께 진행했던 그 회식 자리에서 당뇨인들의 그 비법이라고 할까요?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주변에서도 반응이 좀 좋았어요. 아, 그런 좋은 방법이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은 당뇨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서 여러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됐는지 하는 거하고 당뇨 치료를 하는 방법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데 막상 치료를 하려면 왜 그렇게 어려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체 당뇨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다 아시다시피 당뇨라는 거는 소변에 당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병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면은 혈관들이 망가져서 각종 합병증들이 나타나서 결국엔 눈도 잘 안 보이고 감각도 둔해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도 하게 되고 뭐 다리를 수술해서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절단까지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들이 생긴다는 건 대개들 아실 거예요. 네, 합병증이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병이 뭐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니고 이런 병이 있다는 거는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에도 벌써 기록이 나오거든요. 오래됐네요. 3,000년이 넘게 인류하고 같이 해온 병인데 단지 옛날에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걸리던 병인데 이것이 한 20세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은 일반인들 10명에 1명 10명에 1명이요? 아주 심한 나라는 뭐 2명에 1명까지 50% 가까이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뭔가 부유의 상징의 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처음엔 그랬었는데. 처음엔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부유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없어서. 전 세계 인류를 아주 위협하는 아주 역병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음 걸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그렇게 당뇨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당뇨 대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제목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했었지 않았습니까? 네,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세기하고 금세기 들어서 이렇게 늘어날 거는 이미 예측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아,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맞아요. 뭐 북극의 빙산이 녹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인과응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환경의 변화. 먹는 환경이 변화한 관계로 우리들의 그러니까 인류의 체질이 환경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줄에 우리들의 조상은 어땠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우리들이라는 건 인류를 말하는 거죠. 아, 인류의 조상,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고요. 그 위까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창조론자든 진화론자든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조상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간의 형태를 가진 조상은 신생대 사기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류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진잔트로푸스니 뭐 국경원인이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조상이라는 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걸었다는 거하고 직립보행, 직립보행하고 손을 써서 도구를 사용했다. 그 결과로 지능이 발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진화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밝힐 수 지금 없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 300만 년 전에 지층에서
인류를 닮은 뼈가 나왔는데 네. 원숭이는 아닌 것 같고 똑바로 걸은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우리 조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어요? 추정하죠. 그렇죠. 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네. 그러면 그게 최초로 발견되는 게 300만 년이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주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뭐 바닷속에 살다가 육지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오장육부가 완전히 다 변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간도 있었을 것이고 위도 있고, 있었을 네. 것이고 폐, 그것이 진화를 했든 창조를 했든 간에 이게 완전히 전부 다 바뀌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크게 변화가 네. 있었을 거라는 건 아니죠. 그 300만 년 전에 지층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계산을 하자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영 씨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300만 년 전에 그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물려받은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뭔가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네.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제일 중요하죠. 낳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네. 뜻이죠. 네. 뭐 그 후에 어떻게 사고로 사망을 했든 굶어 죽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 하나는 최소한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손이 남았으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애를 출산했던 나이를 30세라고 보면 네. 300만 년이면은 10만 명의 조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렇죠? 연결이 이렇게 예.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10만 명 중에 하루에 3끼 먹고 산 조상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새끼를 먹었다는 거는 좀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을 여건이 됐다는 거니까 네.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1만 명? 2만 명?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 50년 전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거 그렇죠. 아시죠? 기근이 있고 예, 굶어 죽는 게 있고. 굶어 죽는 네.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에도 북쪽으로 200km만 북상을 하면 북한인데 네. 거기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다영 씨 정도는 굶어 죽을 걱정을 별로 안 했겠고 부모님 정도는 조금 그랬겠지만 할아버지 때만 가더라도 그렇죠. 벌써 굶었을 날이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99,998명까지는 새끼를 다 못 먹고 2명 빼고는 예, 네. 거의 제가 너무 많이 잡았네요. 예, 굶어 죽을 위험에도 여러 번 그러니까 굶어 죽을 위기를 항상 곁에 두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배불리 예, 먹는 게 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체질이 전부 다 대를 물려가면서 유전이 돼서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들의 체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새끼를 다 먹으면서 살았던 체질이 아니고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체질이라고 봐야지 맞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굶기를 더 많이 했었던 그렇죠. 그런 항상 네.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았던 체질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굶으면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졌을 것이고 그렇죠. 위험하다. 네. 사람의 몸은 그 굶거나 배고픈 거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주 우수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연결이 끊어졌겠죠. 네. 뭐 죽었다기보다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검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약 유전자. 네. 검약 유전자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검약이라는 건 뭔가 아끼고 절약한다는 뜻이잖아요. 근검 절약 뭐 이런 건가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트리프티 지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네. 이 트리프티라는 거는 마치 얼핏 보면 명사같이 보이지만은 네. 실은 저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검약한다, 절약하는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형용사의 동사형이 thrive거든요. 번영하다. 이건 번영하다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반대인데요? 그
검약하고 절약하는 게 왜 번영하는 게 되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렇네요. 근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절약하는 사람이 번창할 수밖에 없고 마구 써버리면 단절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오, 그러니까, 이런 게 숨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시대에는 모든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는 게 이미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에도. 네. 그래서 뭐 인류의 역사나 인류의 체질이 형성된 시기 혹은 그 이전에 더 그 윗대에 소위 말하는 개통수에서 갈려 나오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뭐 그 상태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든 간에 식량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기근이라는 이런 그 도전에 의해서 자연 도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기근에 견딜 수 있는 적자들만이 생존을 했단 말이죠. 그런 기간이 250만 년에서 300만 년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음식물을 잘 흡수하고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신진대사 체계, 체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유전 형질을 우리가 검약 유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한두 개의 유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그 사람의 체질이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고 잘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굶게 되면은 그걸 잘 꺼내 쓸 수 있고 그런 체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가을에 엄청나게 먹어서 체중을 2배 가까이 불린 다음에 석 달 동안 굶잖아요. 그러면 봄에는 체중이 3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홀쭉해지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면은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있는데 사자라고 해서 매일같이 사슴이나 그 얼룩말을 3마리씩 잡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렵사리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먹고 있는 동안에 감히 덤비는 그런 동물은 없지만은 잠깐만 한눈을 팔면은 하이에나다 뭐다 독수리다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뼈만 남기고 그냥 홀라당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자가 식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얼룩말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못 먹지 않을까요? 못 먹겠죠.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그렇다고 무슨 사자가 그걸 훈제를 해놓겠어요? 뭐 냉장고에 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시작하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한 번에요. 사자라도 그 자기가 위협을 당해서 그걸 뺏긴다는 뜻이 아니라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도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은 배가 불러서 그 다음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끼, 세 끼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그런 체질을 우리가 사냥꾼 체질.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세 끼 분량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하루 종일 굶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상상이 되세요? 글쎄요, 그게 폭식의 느낌이 나서 저는 잘 생각해. 그렇긴 한데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검약 유전 형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신 것처럼 한번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절식을 할 땐 절식을 하고 굶더라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마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배고프면 뭐 못 움직여 이게 그거는 이제 아주 마르고 그 날씬하고 먹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못 드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해당이 없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기력이 달려서. 그러나 그 사람 중에는 이런 체질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체질이었어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폭식을 하고 여러 끼를 굶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형이 비만이 되질 않고 정상 체중을 유지를 했고요. 오히려 지금 날씬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식량이 부족할 때는 거의 기력을 차리질 못하고 아주 기운 없어 하고 영양실조나 뭐 이런 걸로 시달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빈혈이나 결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못해서. 걸로 아주 네. 그 체력이 달리는 네. 약한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식량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검약 유전 형질인 사람들은 아주 저주받은 체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네요. 비만과 당뇨에 시달리게 됐고 예전에 아주 비실비실하고 영양실조, 결핵, 빈혈 막 이런 걸로 고생하던 사람들은 지금 아주 세상 만난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야, 처음 그래서, 들어봤어요. 예, 네.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요 하루 세 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하루 세 끼인데 네.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침밥, 저녁밥이라는 말은 있는데 네. 낮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낮밥은 없죠. 그런 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아침 먹었어? 네. 저녁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낮 먹었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낮밥 먹었어는 없죠. 그런 말 아예 없잖아요. 네, 점심이라고 하죠. 예, 네. 우리나라 말에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원래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런 식사가 개념이, 없었다는 네. 얘기죠. 그런 식사가. 그러니까 아침 저녁만 먹고. 그렇죠. 아, 예. 그건 뭘 보면 아냐면 네. 낮에 먹는 식사의 이름이 점심이잖아요. 네네. 이건 중국말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말이 아니네요. 예, 중국 사람들은 이걸 띠썸이라고 읽어요. 띠썸. 만두같이 생긴 거 이름이. 예. 네. 근데 이거 한자 뜻을 보면은 네.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마음에 점을 찍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점을 찍겠어요?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해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먹자 약속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자기가 생각해 두는 거죠. 마음속으로 네. 나 오늘 저녁에 이거 먹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네. 어떤 농사꾼이 집에서 한 10리 떨어진 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밥을 해 먹었어요. 네. 나가서 일하다가 10리를 걸어서 점심 먹으러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오다 지쳐서 다시. 그 시간도 낭비가 오자마자 갈 것 심하고 같고.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조리기구를 챙겨가지고 가서 논에서 밥을 해 먹었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안 들고 오는 하죠. 거 본 적 있는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날. 그런 특별한 건가요? 날. 그러니까 모내기를 한다든지 벼베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동량이 엄청나게 많은 날은 네. 중간에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점심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참. 새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건 들어봤어요. 새참이라는 말은 사이를 채운다는 말이잖아요. 네. 사이라는 건 뭐와 뭐의 사이겠어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량이 센 날은 새참이 있고 네. 그냥 그저 그런 날은 없다는 얘기죠. 그 외에 식사가 아닌 때 약간 먹는 걸 요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요기. 요기거리 없니? 이건 이런. 무슨 소리냐면요. 네. 허기를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식사를 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아니고. 밥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배고픔만 살짝 달래는 그렇죠. 느낌이었나요? 네. 허기를 치료한다는 요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두 끼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네. 세 끼를 먹은다는 아주 특별한 날이고 노동량이 많은 노동량이 날. 많은 날만 네. 그랬다는 얘기죠. 충격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우리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검약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네. 그 사냥꾼 체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날씬한 그런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들을 농사꾼 체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이 식욕이 아주 왕성하고 네. 많이 먹어도 배부른 줄을 몰라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없이 먹을 수가 있고 또 굶기도 잘 굶어요. 네. 그런데 이런 날씬한 유전 형질은 아주 소량만 먹을 수가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자기 양이 차면은 배불러 그러면서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죠. 네네. 그리고 항상 식사 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가자고 제일 먼저
배꼽시계가 울리는 그런 난리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끝까지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서 조금 먹으면 다 그냥 숟가락 놓고 그 다음에는 안 먹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이 막 나는데요.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이 이쪽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게 먹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버틸 수가 있고요. 그 막대하게 먹은 양의 대부분은 살을 찌워서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겁니다. 언제 또 먹을지 모르는 사냥꾼 체질이니까. 그리고 지방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되고 체온으로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날씬하기 때문에 체온으로 손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에너지가. 열량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적게 먹는 데다가 살도 안 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냐면 사냥꾼, 전사, 개척자, 탐험가, 육식동물이 여기에 해당하고 모험과 도전을 즐기죠. 보니까 이게 뭐 규칙적인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성질이 많네요.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고 이쪽의 사람들은 농사꾼이나 관리자,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나 균형이 아주 뛰어나고 동물로 치면 초식동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이 검양유전 형질 있는 분들이 지금으로 치면 좀 살이 많이 붙은 체질이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원래는 식량 부족할 때는 절대로 뚱뚱해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기차고 적당한 체형의 사람들이었고 이런 농사꾼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열등하게 체력이 아주 열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는 바람에 역전이 된 거죠. 이게 역전도 되면서 이분들이 당뇨에 시달리게 되는 비만과 당뇨에 시달리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음식을 자주 먹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매번 많이 먹고 매번 저장을 하게 되고 사용은 못하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지방 축적이 많이 되고 뭐 이런 게 체질의 문제였네요. 당뇨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질의 사람들이 살아남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됐는데 지금 환경의 변화가 식량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아주 불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검약 유전 형질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저만 처음 알았을까요? 처음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선생님 말대로 정말 조상님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당뇨 대란이 예고되어 있다는 게 맞네요. 그렇죠. 오늘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점심이란 말 자체도 없었다는 것도 충격이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이 막 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건가요? 사실상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검약 유전 형질을 가진 사냥꾼 스타일의 사람이 소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되겠는데 그거는 마치 안다 하더라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다는 거를 어떤 학생들이나 다 알고 있지만은 놀거리가 너무 많고 그런 환경에서는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듯이 매우 불리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해결책은 항상 있습니다. 해결책 최선의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는 건가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연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 체질에 나도 그런가?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당뇨를 지금 앓고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체형이라고 의심이 되시는 체질이라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당뇨인 중에 이제 그 아주 소아당뇨나 그런 분들은 이 체질이 아니에요. 이 체질은 아니고 그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경향도 있고 이제 자기가 내부적으로 그 인슐린 만드는 췌장 세포를 다 파괴해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거는
본인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좀 유전적인 게 있는 건가요? 네. 예. 아니 유전도 아니에요. 그냥 유전이 아니고 네. 그거는 면역계통의 잘못으로 소아당뇨가 온다고 보죠. 네. 근데 요즘은 그 말 잘 안 쓰고 일형 당뇨라고 그러는데 네. 대부분의 당뇨는 비만형이고 과음과식, 과로, 과체중 뭐 이런 과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당한다는 얘기죠. 과음, 과식, 과로, 과체중, 뭐 또 많이 있겠죠. 과로 앞에 과자 붙는 거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요. 네, 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주변에 이렇게 앞에 말씀하신 과거가 붙는 분들이 조금 생각이 나서요. 이거 빨리 챙겨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과거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